자, 통치체제의 재정비와 왕실의 권위 회복, 흥선대원군의 집권. 흥선대원군은 1863년 누가 죽고 나서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철종은요, 강화도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19살이 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궁궐에서 별로 시달리지는 않았는데 철종이 아무튼 33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었는데 자녀가 제가 볼 때 9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 죽고 딸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9명인가 11명인가 그러는데 아무튼 뭐 조선시대에 어이가 있다고 그래서 왕자나 공주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철종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후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후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흥선군의 아들이었던 이명복이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죠? 이명복을 왕으로 삼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원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저번에 선조 임금하면서 대원군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선조의 아버지를 우리가 덕흥대원군, 그 다음에 철종의 아버지를 전개대원군, 그 다음에 고종의 아버지를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왕의 아빠는 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고종은 실제적으로는 이하응의 아들이지만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지만 얘가 왕이 된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들이 없이 죽었던 철종의 양자가 되는 걸로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가만히. 근데 이제 아무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하응은 뭐가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는데도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왕의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 아버지 해서 생부 대원군, 여기도 보니까 전개 대원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뭐 어렵게 왕이 되었던 고종, 12살이 왕이 됐기 때문에 실제 권한은 누가 장악을 합니까?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원군 먼저 어때요? 탕평 정치를 시작합니다.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파와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른 인재 등용을 했다. 그래서 입이 사라졌던 남인, 심지어는 북인까지도 대원군 때는 이제 정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후기 최고 국정합의기관 뭐라고 그랬어요? 비변사라고 그랬죠. 요거 뭐 언제 만들어졌냐면 맨 처음에 삼포해란 때 만들어졌고 임시기구로 삼포해란 때 만들어졌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국정합의기관이 되었던 비변사 없애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정치는 의정부에서, 그 다음에 군사는 삼군부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었던 거죠. 조선 후기에 비변사가 최고 합의기관 역할을 할 때는 뭐 의정부 관리라든가 육조의 관리라든가 뭐 사헌부 사관원의 관리라든가 승정원의 관리가 한 군데에서 모여서 회의를 다 했어요. 한 군데에서 모여서 회의를 다 하다 보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걸 대원군이 다시 원위치시킨 겁니다.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행정은 의정부에서, 군사는 삼군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함으로써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고자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전을 정비합니다. 우리 법전 어때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꼭 정리 한번 해보세요. 책에다가 성종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경국대전,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임금 때 대전 통편이에요. 통이 앞에 오면 정조 임금 거예요. 그 다음에 고종 때 다시 한번 정리했다가 대전, 회, 통입니다. 통이 나중에 오면 뒤가 되겠죠. 이처럼 이제 법을 자꾸 정리한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근데 이제 법을 만든 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나 풍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법률을 어때요? 개편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지금 헌법 몇 헌법이에요? 제6공화국 헌법이에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기껏해야 이제 뭐 75년 밖에 안 됐지만 그 안에서도 헌법을 우리가 6번이나 바꿨잖아요. 조선시대 이제 어때요? 뭐 500년 역사 가운데 법전 4번 바꾼 겁니다. 4번 바뀌었고요. 그 내용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대원군. 자, 우리 저번에 임진왜란 때 많은 문화재가 손실되었다. 대표적인 거 뭐라고 그랬어요? 경복궁과 불국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의 전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불났는데 1592년, 어떻게 보면 1592년 한 5월, 4월 말에 불탔는데 국가가 왕이 돈이 없었어요. 왕실이 돈이 없어서 약 한 300년간 방치를 했었죠. 이걸 이제 이래가지고는 왕실의 권위가 살 수 있겠냐 해가지고 대원군이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돈이 없어도 복원을 못했던 걸 대웅군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을 공짜로 노동에 동원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가 부족하니까 양반들한테 뭘 거뒀고요. 원납전을 거뒀고요. 원납전은 원래 요즘으로 따지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원에서 내는 돈인데 이제 이 강제로 징수하다 보니까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1865년부터 어거지로 해갖고 경복궁을 짓고 있는데 중간에 불이 한번 났었어요. 불이 한번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중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자, 원납전 갖고도 안 되니까 뭘 징수했다? 당백전을 징수했다. 얘도 주관식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당할 땅자 100백자예요. 이게 원래는 상평통보라는 돈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인조임금 때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숙종 때, 인조임금 때 만들고, 숙종 때 이제 막 널리 사용됐었는데, 요 돈에다가,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상평통보가 그 당시 10,000원짜리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세종대왕 얼굴에다가 대웅군이 동글빼기 2개 더 친 거죠. 그럼 10,000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돈에다가 동글빼기 2개 더 치고, 야, 이거 100만 원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 역할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면 누구 생활이 힘들어져요? 당연히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이 백성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샀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제 노역도 있었지만 당백전 발행에 따른 물가 폭등 이것이 또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당백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할 땅자 100백자입니다. 자, 당백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도 이제 어때요? 아까 뭐 원납전 징수하고요, 당백전 하고요,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양반들의 묘지에 있는 나무를 몽땅 다 베다가 이제 어때요? 아무래도 경복궁 건물을 다 보니까 경복궁 다 건물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990칸 정도 되는 경복궁을 완성을 합니다. 990칸. 오늘날도 우리 서울 가보면 경복궁 지금 어때요? 복원시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원된 지금 우리 건물이 150칸이에요. 그러니까 복원하고 있다고 하는 경복궁의 실제 대웅군이 중건했을 당시의 경복궁 모습은 7배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컸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처럼 큰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 다음에 양반들도 많은 불만을 표현을 했었다. 그렇지만 1868년에 끝끝내 완성을 하고 말죠. 대웅군 고집은 세요. 자, 봤고요. 그 다음에 대웅군이 이제 경복궁 중간한 다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원 철폐입니다. 1871년 조선 후기 서원이 붕당이 근거지가 되자 이거 탕평책을 실시했던 영조가 한번 시도를 했던 거죠. 붕당이 근거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은 공부를 하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액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꼭 여기다 써놔보세요. 사액서원. 원래 조선시대에 국가의 공교육기관이 한교가 있었죠. 이건 공립이에요. 그런데 공립 가지고 이제 어때요? 많은 그 양반 유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양반 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립학교 서원을 인정을 합니다. 서원을 인정하면서 이 서원에는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원에 소속된 양반이라든가 노비들에게는 어때요? 요역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뭐라는 이야기야? 선현에 대한 제사라든가 아니면 후학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세금을 걷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역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원이 조선 후기에 너무 많아져요. 원래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사액서원이에요. 사액서원. 왕이 인정한 서원들만 이걸 이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양반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았던 서원들도 다 어때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가에 거치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양반들 같은 경우 세금 내기 싫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어디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증을 해요? 서원에 기증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됐고 그러면 그럴수록 왕의 권위는 어때요? 떨어졌겠죠. 그래서 대웅군이 전국에 있는 서원 몇 개를 제외하고 47개를 제외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철폐된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세금으로 걷어요. 이게 이 땅은 국가 땅으로 만들고 노비는 공노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때요? 면천을 시켜줬겠죠. 일반 양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크게 환영을 했고요. 당연히 누구는 반대를 했어요? 양반들은 반대를 했어요. 아까 경복궁 같은 경우에 백성도 양반도 싫어했지만 서원철폐는 어때요? 백성은 좋아하고 양반들은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 가운데 대원군이 서원철폐에 반발하면서 많은 상소를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대원군에게 한 방 빵 맥혀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한 방 먹인 사람이 누구냐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익현이요. 우리 뭐 최익현 보면 나중에 보면 을미의병에도 등장을 하고 을사의병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고종을 비난하는 아니 대원군을 비난하는 상소를 한 방 올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때요? 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서원철폐 양반들의 반발을 샀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선 후기 세도 정치 하면 어때요? 삼정의 문란 이야기했죠? 전정, 군정, 황곡인데 요 문란을 이제 어때요? 대원군이 다 이제 개혁을 합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누락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은결이라고 불러요. 누락된 토지를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했다. 그럼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했다는 거고요. 군정은 뭡니까? 군정은 우리 저번에 뭐 이야기했어요? 죽은 사람도 군포를 했다고 그랬죠. 백골징포, 백골징포.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도 어때요? 군포를 징수했다. 황구첨장 그랬잖아요. 황구첨장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포 백성들이 군포 부담이 커진 이유는 뭐 균역법도 있었지만 영조임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군포 부담이 컸던 이유는 군역을 누가 면제된 거예요? 양반들이 면제가 됐던 거죠. 양반들은 군역을 내지 않고 일반 백성들만 군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부담이 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원군이 바꿉니다. 호포제로 바꿔요. 호포제는 집집마다 군포를 납부해라. 집집마다 군포를 납부해라. 그러면 양반도 군포를 납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호포제도 양반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겠고요. 일반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이 내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호포제 실시 전과 실시 후 노넛 그래프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들으면 납부하던 일반 양인이 15%밖에 안 됐는데요. 호포제를 실시한 이후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몇 프로까지 늘어났다. 74%까지 늘어났고 양반들도 이제 어때요? 군포를 납부하게 되다 보니까 양반들은 불만이 있었겠지만 일반 농민들은 그만큼 세금 내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찬성했다.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가운데 가장 어때요? 농민들이 불만이 컸던 게 농민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환정이라고 그랬죠? 이 환정은 국가가 했던 거예요. 국가가 일반 백성들에게 봄에 쌀을 구워주고 가을에 어때요? 강제로 거두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때요? 뭐 빌려준 쌀을 뭐 부풀린다든가 한 가마를 빌려줬는데 뭐 세 가마니를 빌려줬다고 장부에 적으면서 뭐 5가마니를 걷어간다든가 이게 그 관리들 즉 향리들의 횡포가 심했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걸 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담당하는 걸로 민간에서 담당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죠? 민간에서 담당했다. 그래서 이걸 사창제라고 불러요. 사창제라고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함으로써 향리들 지방관들의 횡포를 막음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원철폐 내용이었고요. 호포제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자료 1, 2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이전에 있던 것들인데요. 자료 1, 2 같은 경우 뭐 그 이전 건 뭡니까? 서원철폐라든가 호포제를 실시한 내용과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충분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때요? 서원철폐 양반은 싫어했지만 백성들을 좋아했다. 호포제 역시 양반은 싫어했지만 백성들은 좋아했다.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객관식으로요. 자, 흥선대원군의 의의 관계입니다. 개혁정치의 의의. 통치체제를 재정비해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일시적으로나마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왕조체제 내에서 전제왕권 강화만을 목표로 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병인 박해와 저너레이션 번호 사건, 19세기 조선의 정세. 자, 조선의 연애에 서양 배들이 막 자꾸 나와요. 이때 등장했던 서양 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아이들은 요 이양선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시커먼 배, 털선이기 때문에 시커먼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흑선, 구루가네라고도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는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청과 일본이 또 문호 개방을 합니다. 청나라는 앞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1840년 아편전쟁이 있죠. 아편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은 1854년과 그 다음에 1858년 두 차례에 걸친 조약을 통해서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을 해요. 그리고 더욱이 1860년 중국에서 있었던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어디를 차지를 하냐면 연해주까지 차지를 하게 돼요. 이 연해주는 어디예요? 바로 두만강 건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데. 그래서 두만강 건너까지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자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구 세력이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두만강은 강폭이 생각보다는 넓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춥죠. 그래서 겨울철 되면 두만강이 얼면요. 러시아인들이 걸어서까지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 열강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됐죠.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카드를 선택할 거냐라는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과의 문호 개방과 통상 수교는 군사적 침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거절을 했는데, 그럼 흥선대원군이 생각한 게 무리한 거냐?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즉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40년 아편전쟁과 42년 난징조약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발전을 했느냐? 아니에요. 일단 난징조약을 통해서 등장했던 영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왔던 프랑스는 중국과의 무역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자 또 다른 침략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858년에 있었던 제2차 아편전쟁, 에르오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전쟁으로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또 1860년에 문호를 개방했던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호를 개방을 했죠. 1860년 문호를 개방했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이공 조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친차이나라고 그래요. 베트남 아래지역이요. 베트남 아랫부분 세 군데를 역시 또 누구에게 뺏기냐면 프랑스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봤었던 문호 개방은 또 다른 뭘 불러왔어요. 군사적 침략을 불러왔었죠. 흥선대원군이 본 것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흥선대원군이 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인들이죠. 누구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유학자들 또한 흥선대원군하고 똑같이 뭘 주장을 했어요? 통상수교 거부를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이때 1866년에 이항로라는 사람이 올린 상소, 통상을 개방하면 유교 질서,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천주교를 받아들이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은 자, 민생 안정책을 펴다 보니까 유학자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유학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대내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대외적으로까지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이들 사대부들하고 정반대되는 정책을 폈다라고 한다면 아마 흥선대원군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흥선대원군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871년 서원 철폐 때문에 결국은 유학자들이 상소를 받아서 실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통상수교 정책을 폈다라고 한다면 흥선대원군의 몰락은 더 빨랐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부득이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은 약간은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유혹을 받아드냐? 이건 병인박해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 병인박해의 배경입니다. 천주교가 확산됐고 또 한편으로 볼 때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유혹이라는 거죠. 자, 러시아 1860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를 차지해요? 연해주를 차지했죠.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베이징 조약입니다. 꼭 물어볼 거예요. 베이징 조약이요.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연해주를 차지하자 러시아 세력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야겠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흥선대원군도 이제 외교 정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가 북극곰 싸움을 잘하긴 하는데 얘들이 아직까지는 누구보다는 약하더라.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이제 이게 가능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대원군의 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종의 유모가 다 모였어요. 천주교 신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남종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프랑스 선교사와 선이 닿았고요. 그래서 이들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 군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학자들은 어때요? 천주교 탄압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때마침 중국에서도 천주교 신자를 박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어차피 회담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획이 결렬되자 대원군도 또한 1866년 어때요? 천주교에 대한 대대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약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가운데 9명이 처형이 돼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때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어때요? 처형했던 공간이 있어요. 처형했던 공간. 교과서에 사진이 있으니까 문제 될 거예요. 절두산이죠. 절두산. 벨절자, 끊을절자, 머리두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강변에 있는 절두산에 앉혀놓고 여기서 처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오늘날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성당을 만들었다. 절두산 성당. 이게 바로 이제 병인 박해를 상징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 일단 1866년 1월 병인 박해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1866년 7월 저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군함은 아니고요. 미국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 저너럴 셔머노가 대동강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요구해요?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박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식량과 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동강까지 와서 물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식량도 요구를 해요. 그냥 단순히 물을 요구하고 식량만 요구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얘들이 플러스 알파로 통상까지 요구하면서 대동강까지 올라왔던 저너럴 셔머노가 대포를 빵빵빵빵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당시 평양에는 그 평안도 관찰사가 누구냐면 나중에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는 박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 교수는 미국 상선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얘들이 이제 막 대포를 빵빵 쏴대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저너럴 셔머를 침몰시킵니다. 침몰시키는 과정도 좀 눈물 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선이 대동강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대포를 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속수무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은 뭐예요? 조수간만한 차가 크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썰물이 되니까 요 배가 딱 모래토대에 걸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박 교수가 대동강에 있던 조그만한 쪽배에다가 어때요? 화약을 실죠. 화약을 실어가지고 저너럴 셔머노로 보내가지고 폭발을 시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어뢰죠, 어뢰. 그래서 저너럴 셔머노에 탔었던 선원과 그 다음에 상인들 23명 전체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저너럴 셔머노 사건이죠. 좀 눈물 나요. 격침시키는 과정도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썰물 때 그냥 겨우 침몰을 시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여기 저너럴 셔머노 사건인데 얘는 1866년 7월이에요. 그 후로 오랫동안 미국은 저너럴 셔머노가 어디 가는가를 몰랐어요. 약 5년간. 그 다음에 이제 1866년 9월 뭐가 일어나면 병인양요가 일어나요. 이 병인양요는 아까 이야기했던 1월 달에 있었던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옵니다. 로즈죠, 로즈. 로즈 제독이 군함 약 7척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자, 결과 한성군이 문수산성에서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그래서 병인양요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요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 전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뭐예요? 외규장각. 여기 있는 거죠. 규장각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규장각. 그렇죠. 정조 임금이 만들었던 왕실 도서관 이름이 규장각이었잖아요. 왕실 도서관 이름이 규장각이었는데 이게 규장각은 서울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던 책 가운데 일부를 강화도에 보관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물이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해요. 그래서 책의 일부를 이제 어때요? 외곽에다 따로 보관했는데 따로 보관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장 외부의 침략을 안 받을 곳에다가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나라 외부 침략은 어때요? 북방민족이었고 북방민족은 뭐에 약했어요? 해전에 약했죠.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을 한 거야? 소중한 책을 강화도에다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규장각 해가지고 외규장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외규장각에 있는 의궤입니다. 의궤는 뭐냐면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중요 행사를 일일이 그려놓은 책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동영상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의궤를 보면 그 당시 조선의 뭡니까? 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세레모니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영상이니까. 근데 이 소중한 자료를 강화도에 놨는데 나중에 어때요? 프랑스군이 다 약탈을 해 갔던 거죠. 자, 그리고 요 병인양요는 흥선동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더욱더 어때요? 강화시켜줘. 왜? 우리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인양요. 얘들이 강화도로 와서 백기를 따라서 한 방에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로 진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도가 주된 침략을 루트가 됐던 거고요. 맨 처음에 강화도로 들어가는 입구 문산성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인양요 때 보면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아주 쉽게 점령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제 강화도가 점령이 되자 조정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조선군을 몰래 이제 어때요? 배에 실어서 정족상성으로 보내요. 이때 이제 프랑스군이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내노라는 포수 약 500여 명을 선발합니다. 포수는 호랑이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포수 500여 명을 선발해서 밤에 몰래 정족상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500여 명이 몰래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프랑스군이 지나갔던 거죠. 프랑스군이 지나가자 약 150명이 프랑스군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잠복하고 있다가 일제히 사격을 가해서 프랑스군을 격퇴합니다. 이때 뭐 프랑스군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30명이 다쳐요. 자그마치. 그리고 7명이 죽어요. 150명 가운데 7명이 죽자 프랑스군이 깜짝 놀라서 철수한 거. 그게 바로 병인장이에요. 웃지 말아요. 웃지 말아요. 뭐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둬요. 자, 그래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던 결정적 전투는 바로 양원수 부대의 정족산성 전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68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오페르트가 역시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 요구를 하다가 거부당하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요. 홍콩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집권자가 흥선대원군이었어요. 68년이니까. 아버지 무덤이 서해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서해안 덕산에 있었어요. 덕산에. 그래서 야 얘네 조선인들은 무덤에다가 많은 금은부화를 넣어놓는다더라. 그래서 걔네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면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홍콩 조폭 한 20여 명을 데리고 와서 덕산에 있었던 남영건 무덤을 도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왜 아버지 무덤을 바닷가에 놨느냐? 바닷가에 놓은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풍수 지리학자에 물어보니까 이곳에다 만들면 아들이 반드시 왕이 된다라고 했던 곳에다가 아버지 무덤을 이장을 시켜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해일이 닥치면 무덤이 쓸려가게 생겼는 거라.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철판을 씌웠어요. 철판을. 근데 오페레트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도굴을 하려다가 실패로 끝나서요. 실패로 끝났긴 했지만 흥선대원군이 노발대발하죠. 왜? 이 진짜 서양애들은 뭣도 없는 놈들이다. 죄송해요.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놈들이다. 왜? 무덤을 도굴했으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수교 거부지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 훨씬 더 배가시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신미양요는 아까 이제 1866년에 있었던, 이게 5년 전에 있었던 전원홀 쇼모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와요.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아까 병인양요에서 본 것처럼 강화도를 점령을 하면 아주 쉽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한양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양화진이 있는데 양화진 잘 보세요. 여기도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서울시내 한가운데입니다. 양화진. 자, 초지진, 덕진진에서 한판 붙었는데 조선군이 패했어요. 그러다가 어재현이 이끌고 있는 광성부 전투. 광성부 여기입니다. 여기 광성부에서 이제 조선군하고 이제 어때요? 미군이 역시 또 이제 가장 크게 붙죠. 이때 이제 미군이 그 바다를 통해서 광성부로 상륙을 합니다. 상륙작전을 전개를 냈고 조선군 약 200여 명이 상륙을 하고 있는 미군을 향해서 대포 쏘고 총을 쏘고 미군 막 이제 상륙을 하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죠. 이때 자그만치 조선군은 미군을 자그만치 3명을 죽여요. 미국은 3명을 죽였고요. 이때 이제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던 장교가 처음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전사한 곳이 요 광성부 전투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이때 3명이나 죽었는데 조선군은 250명이 전멸을 해요. 250명이 전멸을 해요. 그런데 미군이 이때 조선군에게 학을 떴다 이거죠. 와, 얘들은 전체가 다 죽어도 와서 싸우네 해가지고 학을 떠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했다. 이때 이제 이게 어재현 장군의 사령관 깃발입니다. 사령관 깃발.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2007년에 반환을 해주죠. 사령관 깃발. 요 사령관 깃발이 나오면 얘도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 때는 프랑스군은 이때 카메라가 없었어요.
이건 손으로 그린 거예요. 얘들은 사진을 처음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때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포로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진 찍힌 1호가 돼요. 처음으로 사진 찍힌 1호가 됐고요. 아무튼 이때도 역시 조선군은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어떻게든지 미군이 철수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하고요. 그래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흥선대원군이 뭘 세워요? 척하비를 건립합니다. 척하비는 맨 어때요? 마지막에 세운다는 거고요. 이 척하비의 내용은 서양과 통상 수교를 하자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통상 수교를 하면 안 된다. 여기 내용 보면 병인년에 직교, 병인양요 때 만들었고 신미년에 세웠다. 그러니까 신미년에 세웠다는 이야기는 얘가 언제 이후다?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 어때요? 척하비를 세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의는 서양 침략 세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했다. 자, 그러나 한편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본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다만 근대화를 지연시키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게 만약에 내가 흥선대원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조금 이제 우리 여러분 친구들에게 숙제가 되겠죠. 숙제가 되겠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엔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